자, 계속해서 200쪽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취득세 표준세율 나와 있죠? 자, 그 중에서 일단은 기초 단계에서는 상속일 때와 증여 등 무상 취득일 때와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밖의 원인, 박스 맨 밑에 그 밖의 원인 있죠? 박스의 맨 밑에 그 밖의 원인.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매매 등 유상 취득. 밑줄 쳐면 돼요. 그럴 때는 몇 프로다? 4%다. 단 농지일 때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우대. 그래서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 세율은 2.8%지만 농지를 상속을 받았다 2.3%. 매매로 부동산 취득했다 몇 프로? 4%. 근데 그게 뭐면 농지일 때는 그때는 몇 프로다? 3%이다. 그래서 항상 세법에서 농지는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우대. 세법에서 우대라는 것은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세율이 낮다. 이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표준세율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 나머지는 좀 다른 과목을 좀 배우신 다음에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탄력세율 밑줄, 취득세는 이 말 잘 나와요. 지방세는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에서 정한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 하냐면 탄력세율이랍니다. 탄력세율.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탄력세율은 법률에서 정한 세율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에서 허용하는 일정한 범위 이내에서 뭐 할 수 있는 세율?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세율.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탄력세율. 세율을 적용할 때 과세관청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 탄력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매매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 4%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지사는 꼭 4%를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요 4%를 기준해서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이죠. 그러면 4%에 50%니까 몇 프로? 2%. 또 역시 4%에서 50% 범위니 2%를 뭐해서? 더해서, 그래서 빼거나 더해서 가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저 몇 프로부터? 2%부터 최고 몇 프로까지? 6%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최저 몇 프로부터? 2%부터 최고 6%까지 범위 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많이 걷죠. 세금이 많이, 세수가 빵빵해. 그러면 좀 더 우리는 세수가 빵빵하니까 꼭 4% 적용하지 않고 몇 프로까지 적용할 수 있다. 2%까지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야. 50% 범위 아니니까. 아니야, 우리는 세수가 열악해. 지금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그러면 4% 갖고는 부족해. 우리는 요 4%에 50%인 2%를 더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6%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야. 6%. 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죠, 여러분. 조례. 조례가 뭐예요? 자, 조례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뭐라 그러냐? 예, 바로 조례랍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아두세요.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 합니다. 마치 국가의 국회와 똑같은 거.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를 뭐라 그래? 법률 그런 거죠.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뭐라 그래? 조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규칙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세를 공부할 때 이 말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요 말은 좀 알아두십시다. 이게 뭐냐라고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 조례란 말은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시는데 차이점은 다 지방 조례나 규칙은 둘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건데 조례는 의회가. 그래서 뭐 서울특별시 의회, 그죠? 경기도 도의회 그거죠. 의회에서 제정한 법규를 뭐라 그러고 조례.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를 뭐라 그런다? 규칙 그러는가. 그래서 지방세를 공부할 때 이 말이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뭐를 받아야 되는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는요. 탄력세를 적용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뭐 하고 있다? 표준세율로 그대로 때리고 있어요. 서울특별시는 표준세율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탄력세를 적용 안 합니다. 그냥 표준세를 때려. 그러면 경기도가 문제죠.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어디가? 경기도. 그러면 서울은 4%인데 서울보다 비싸게 받으면은 경기도 부동산을 취득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잖아. 가뜩이나 서울보다 시가가 떨어지는데 그 세금을 더 부과하면은 투자 매력 요인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서울보다 또 싸게 받으면 야 우리는 경기도 2% 받을래. 우리 거 사. 근데 우리는 가뜩이나 경기도는 서울보다 지방 세수가 부족한데 그나마 세금을 적게 받으면 더욱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곤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씨 서울특별시가 뭐 하다 보니까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탄력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를 실질적으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의 모든 취득세는 똑같아요. 현실에서는 실무에서는 탄력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다만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표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취득하나 경기도에서 취득하나 경상도에서 취득하나 취득세는 지금 어떻다? 같다. 그 얘기입니다. 같다. 그러면 요거를 국가 단위로 보면은 조례의 성격을 띠는 것이 국회에서 정한 법규를 이걸 뭐라 그러고 법률. 그다음에 행정권자가 적용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법률 밑에 시행령. 근데 법률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하위 법률에 위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행정기관의 수반 누구죠? 행정기관의 수반이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시행령은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줘서 하위 법률에 위임한 걸 뭐라 하냐? 시행규칙 그럽니다. 그러면 요 시행규칙은 누가 나오는 거냐? 총리 명의나 주무부 장관의 명의로 나오는 겁니다. 주무부 장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소득세 그러면 이건 뭐죠, 여러분? 소득세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모든 내용을 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일정 범위를 하위 법률에
정하라라고 위임을 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세법 시행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소득세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범위를 규정해놓고 하위 법률을 이용하는 걸 뭐라고 그래? 소득세법 시행규칙 그러는 거죠. 요게 우리 세법의 법률 체계예요,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지금 내년도 소득세법이 개정으로 올라가 있죠.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죠. 특히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1세대 1주택일 때 공제를 낮추는 걸로 너무 크다. 연 8%로 연 단위로 8% 공제 주는 것이 너무 크니까 요걸 연 단위로 해서 6%로 인하해 버리겠다. 그래서 좀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바뀌니까 그 밑에는 뭐도 바뀌어야 되는가? 시행령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밑에는 뭐도 바뀔 수 있는가? 시행규칙도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연말까지 국회에서 정기 국회에서 개정이 되는 거죠. 내년도께. 한 연말 돼야 이 법률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1개월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는 것이 개정되겠죠. 그리고 시행규칙이 개정되겠죠. 요거는 바로. 그래서 세법은 매년 바꿔요. 그러니까 책을 못 써. 1년 단위로 울고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놔도 이게 1년은 넘어가지 못해. 왜? 중간에 개정돼 버리니까. 수시로 개정돼, 세법은 또. 여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요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요거를 정부에서 정한 거다. 정부에서 정한 법규다.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여러분, 명령 그러기도 합니다. 명령 그렇게 돼요. 우리가 법을 배우는 거니까 법 체계를 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방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근데 이거와는 달리 조례 규칙 요거는 특징이 뭐냐? 얘는 우리나라 국가 전 국토 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거지만 조례와 규칙은 어디에서만 정하는가? 해당 지방 요게 차이점이죠.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조례 그러면 그건 어디야? 서울특별시에만 적용되는 거죠. 경기도 조례 그러면 어디에만 적용하는가? 경기도. 그러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어디 하는가? 전국을 공통. 이게 차이점이죠. 특히 이 건축법 등 이런 부동산 관계 법규는 여기에 많이 규정돼 있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자 하는 데에서 요 규칙, 조례 규칙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있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다. 건축법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그 말고도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받을 필요 있죠. 그래서 실무 나가시면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실무 나가면 공부를 안 해, 오히려. 공부 안 해. 그치, 돈만 잘 벌면 되네. 근데 돈을 잘 벌려면 내가 뭔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전문가예요, 여러분. 저는 자꾸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하신 분들 아니야. 그러면 전문가라는 것은 당연히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일반인이 알고 있는 법률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반인보다 더 몰라.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객은 자기가 해당하는 부분은 많이 파고 들어와. 그죠? 이미 인터넷 뭐 이런 것도 다 이미 여러분한테 오기 전에 사전적 조사를 다 하고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내가 이번에 주택을 뭐 이전하려고 그래. 그럼 이전하기 가기 전에 여러분 이미 시세 다 알아보잖아. 인터넷 통해서 뭐 여기 얼마고 평형별로 뭐 다 알고 와.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가서 확인하는 거야. 그 물건에 대한 법률 관계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여러분한테 전문가로서 가는 거죠. 그 사람이 깊숙이 파지. 특정 부분은 깊숙이 파고 들어오는 거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설피 약간 넓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객이 더 깊숙이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입장 바꿔놓고 해봐. 공인중개사 되시면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죠.
요즘 또 뭐 공인중개사 협회 뭐가 또 다른 또 협회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지 시끌벅적해요 지금. 그래서 뭐 좀 저한테도 막 무지하게 와요. 자기네 협회 좀 지원 좀 해달라고. 예전에 협회가 두 개 있어요. 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있었어. 그때는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하시면요, 이 중개사협회, 전국부동산중개협회하고 대한공인중개협회하고 막 자기네 쪽으로 오라고 얼마 치열하다고 로비가. 근데 그게 통합됐잖아. 그러니까 또 막 엉망이지. 엉망이니까 또 생기려고 그러는 거죠. 항상 독재는 뭔가 문제 있어요. 자, 요거.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무슨 세율을 채택했다, 여러분?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 지방세 1년 내내 이거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주택이죠. 자, 제가 그랬어요. 의식주. 그죠? 그래서 우리 의식이 바로 농지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의식주 할 때 주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주택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현상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은 우리 세법상 우대 규제. 우대니까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 감면세율이죠. 근데 이게 지금 현시적 규정이에요. 한시적 규정. 그래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원래는 언제까지느냐? 2013년 6월 30일까지만 감면을 해주고 7월 1일부터는 감면을 안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럼 요때 사는 사람과 요때 사는 사람의 세율이 같아져 달라져?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택이라도 잔금 일자가 언제냐가 중요한 거지. 취득세는 뭐가 중요한 거야? 잔금이 중요한 거야. 잔금을 지급한 거니까. 그러니까 6월 말일 날로 잔금을 지급한 사람하고 7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세율이 달라지더란 얘기야. 문제가 생기더란 얘기야. 하루 사이에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 말란 얘기야. 이거를 뭘로 전환시켜라? 영구적 규정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가? 그럼 취득세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영원히 내려가는 거죠? 그럼 누가 반대하는가? 도지사들이 반대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들은 세수가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근데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야.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이나 군자나 종교인들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종교 활동하실 텐데. 종교 활동 기념하나요? 가면 또 뭐 다 하잖아. 그죠? 절에 가도 뭐 내시고 기부금 내시고 교회 가도 기부금 내시고 뭐 성 다 어디 가나 다 거기도 모든 종교도 결국은 돈 들어. 그걸 또 여러분 공제 받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그래서 기부금 공제. 1년 동안에 교회에 얼마 기부하셨어요? 그거 확인서 발급받아서 공제받는 거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절에 가갖고 몇 번 가갖고 이거 했던 거 좀 1년. 그러면 스님,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좀 해야 돼갖고 확인서 좀 하나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하는 걸로 발급해 드릴까요? 저희 불교의 모토는 사랑 아닙니까? 은혜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갖고 1년 동안 얼마 냈어도 한 10만 원 냈어도 한 얼마 낸 걸로 100만 원 낸 걸로 하나 스님 발급해 주시죠. 목사님, 저 이번에 연말정산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 그러십니까? 확인서 발급해 드려야죠. 1년 동안 얼마 내는가? 10만 원 냈습니다. 10만 원 발급해 드릴까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 100만 원.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가? 소득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실제 기부를 안 해서도 기부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종교단체에 활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난 그래서 가. 그래서 이걸 또 그대로 두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세법에서. 뭔가 또 뭘 해야 돼? 규제 들어가야죠. 이게 세법이에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자꾸 어떻게 하든지 납세부터 세부담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피해 가려는 거고 과세관청 그 피해 가는 걸 어떻게 하는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정한 한도까지만 공제해 주겠다 그 얘기죠. 일정한 한도까지만. 제가 알던 부산 후배가 서울에 와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시키. 맨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시커멓고 흉측하게 생겼더구만 시키가. 시커멓고 모르니까 키도 큰 놈이 꼭 산적같이 생겼어 이 새끼가. 네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거든. 그놈을 데리고 서울을 이제 했더니 돈을 걔가 잘 벌었어. 사업가 기질이 있어. 그러더니 뭐 새끼 나한테는 밥도 잘 안 사면서 교회에 가서는 그냥 왕창 내고 대학교 동문회 왕창 내고 무슨 대학교 부산에 있는 무슨 대학교 있어요? 그 동문회에서 유명해졌어. 그리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기부금 공제받는 거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세법은 항상 납세모자가 어떻게 한다? 피해하고자 한다. 피해가자.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한다. 세법의 기본적 마인드야. 나중에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이해가 되는 규정들이 많아요. 세법 자체가 그래. 쫓고 쫓기는 관계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영구적 규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취득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개정안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올해까지 뭐지만 국세지만 이걸 내년부터는 야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거 어디선가 보존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요거를 지방세로 전환시켜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시군세로. 실제 종부세는요 국세이지만 국세를 받았던 종부세를 다 부동산 교부금에서 다 지방지한테 나눠줘서 그럼 아예 국세를 하지 말고 이거 뭘로 돌리라? 지방세로 돌려라 그입니다. 내년에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종부세는 국세가 아니라 뭐로 간다? 지방세. 그 중에서도 얼로 시군세로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 바뀌는 거 다. 그러니까 세법은 특정 규정 하나를 알아서는 안 돼. 뭘 해야 돼? 전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세법 규정 몇 개 한두 개 외워놓고 난 세법 다 알아. 그냥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선무당이 되지 말아라. 알려면 정확히 하는 게 나아. 어설피 알아. 오로지 들은 뭘로만 풍월로만. 세법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세법은 결론은 뭐야 여러분? 돈이죠. 돈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우리 개정 확정되면은 그때 하기로 갖고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자, 중과세율 있죠. 중과세율. 무겁게 가볍게 이거는 무겁게 때리겠다니. 그러니까 얘들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도 주로 어떤 애들이야? 규제 대상인 애들이죠. 규제 대상이라는 게 특징이야. 자,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얘들은 무슨 대상이면 법률상 규제 대상일 때는 취득세 때린다, 표준세 때린다, 중과세 때린다. 중과세율로. 중과세는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요. 취득세 우리 저기서 배웠던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표준세율에다가 4%를 더한 세율로 중과세. 여기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 표준세율에 3배를 곱한 다음에 여기서 4%를 빼놓은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중과세는 크게 몇 가지다? 3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책은 여기서 잘 나왔지만
시험은 여기가 잘 나와요. 근데 기본들이 여러분 알아두셔야죠. 특히 이때 표준 세율에다가 몇 프로 더한 세율? 8% 더한 세율로 가시는 건 주로 어떤 거냐? 바로 뭐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표준 세율에 사치성 거기 나와 있네. 5가지가 있죠. 자, 밑줄 별장, 골프장, 고급 월합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밑줄. 요게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사치성 재산입니다. 표준 세율 몇 프로 하는 거? 8% 되는 세율. 무슨 재산 여러분? 사치성. 세법에서 좋은 놈으로 본다, 나쁜 놈으로 본다. 나쁜 놈. 그 사치성 재산의 종류 5가지. 별장할 때 별자 동그라미, 골프장 할 때 골자 동그라미, 고급 월합장 할 때 오자 동그라미, 고급 선박 할 때 선자 동그라미, 고급 주택 할 때 주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 5가지 어떻게 외우냐? 별꼴 오손죽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마 별꼴 오손죽 그러면 돼. 어떻게 외운다고요? 별꼴 오손죽. 다 외우는 거 한 번에. 어떤 분은 이렇게 외웠다? 별꼴에 완고, 투고, 쓰리고 이렇게 외운 분들 계셔요. 고급 주택, 고급 선박, 고급 월합장 고철 딱 완고, 투고, 쓰리고.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 이렇게 별꼴에 쓰리고. 시대한 연병할. 그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다음 중 표준세에다 8% 더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것 대놓고 고급 자동차가 나와버렸어. 고급 자동차는 중과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별꼴 오손주가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어. 또 틀렸어. 그 사람. 별꼴 오손주. 외우셨어요? 어렵지 않죠? 별꼴 오손주. 집에 가시면서 두어서 보면 외치면 돼요. 별꼴 오손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취득세 넘어갈게요. 나머지 중과세 등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202조 부가징수. 자, 어떻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인가? 자, 여러분 취득세 부가징수는 원칙이 뭐다, 여러분? 신고 납부.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외 보통징수. 원칙, 신고, 납부,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때는 어디로 간다? 보통징수.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신고는 누구 보고 신고하란다 그랬어?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하면? 취득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 이내,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어떻게 하라? 계산해서 스스로 신고하고 and 뭐하라? 납부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얘가 중요해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이거 공인중개사 모르면 안 되지.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야. 근데 그거는 역시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는데 원칙. 우리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 또 며칠 이내? 60일 이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60일은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우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입니다. 60일. 그럼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11월 22일인가? 22일. 그럼 오늘 잔금을 지급해서 오늘 뭐 한 날이라고? 잔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잔금 지급일에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고 이날로부터 며칠이네? 60일. 60일.
그러면 60일 더하니까 11월 달은 며칠? 30일까지밖에 없죠. 그리고 12월 달은 며칠이죠? 31일이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하루가 되겠네. 맞나요? 60을 더한다면 30과 31을 빼지 말고 요 차이가 하루잖아. 그러니까 일수만 며칠로 줄어들고 21일로 줄어들고 2개월을 더하니까 언제가 되니까 내년 1월 달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하면 11월 오늘 취득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라고? 1월 21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숙제 나갑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샀으면은 민법에 따라서 초일 불산이 말일 산입 해갖고 오늘이 아니라 언제부터? 내일서부터 하나, 둘, 셋 해갖고 60일이 되는 날이 집에 가서 보시면 딱 1월 21일이 될 겁니다.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세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나, 둘, 셋 해갖고 60일이 딱 되는 날이 언제란 얘기야? 1월 21일이 될 겁니다. 한번 달려 확인.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이거 계산해 줘야지. 손님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내라고, 언제까지 내는 거지, 이거 언제냐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그냥 60일 내라고요. 아, 그냥 60일 언제까지냐고요. 그러면 아이, 그냥 집에 가서 세봐요. 그 공인중개사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내면 된다고? 취득일로부터 60일.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각해봐. 오늘 내가 잔금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했죠? 그럼 나 내일 뭐 한대?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예외. 뭐 하기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야. 항상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그때에 우리는 신고 기한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빠른 날이네. 항상 세법에서는 과세시기 결정할 때 뭘 좋아한다? 빠른 날을 좋아한다. 빠른 날. 자,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잔금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했죠? 자, 그럼 그에 따라서 취득세 언제까지 낸다고? 60일인 1월 21일까지. 근데 나 내일 뭐 한다고? 이전 등기한다면 내일 당장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럼 괜히 일수 계산했잖아, 씨. 이해하셔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이걸 모르면 일 나는 거죠. 자, 결론.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에 되지만 60일 이내에 내면 되지만 그 전에 뭐를 한다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60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다? 등기 등록 전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다 내야 돼. 내일 등기한다 그러면 내일 다 내야 돼. 왜냐면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 이전 등기 서류에 이전 등기 신청 서류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취득세 냈습니다라는 뭐를 영수증을 반드시 뭐 해야만 첨부를 해야만 등기 담당 공무원이 뭘 받아줘?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등기 신청을 받아줘. 아, 그러면 자, 오늘 내가 잔금 지급했죠? 그리고 나 60일 이내 내면 돼. 근데 나 내일 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60일이 아니라 당장 내일 뭐 해야 돼? 취득세를 내시고 취득세 냈습니다라는 뭐를 영수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이전 등기를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법정 신고 기한 전에도 등기 등록한다면 이때는 빨라진다, 늦어진다? 빨라진다.
그런데 이때까지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간다 여러분? 보통징수로 갑니다. 보통징수. 그러면 이건 납세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 보통징수는 뭐가 된다? 가산세가 뭐가 됩니다. 가산. 너 왜 신고하라고 내 신고 납부를 안 했어? 가산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징수로 갈 때는 반드시 뭐가 쫓아온다? 가산세가 따른다. 가산세가.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통징수 한번 같이 봐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때 밑줄. 이게 보통징수 사유. 그러면 그때는 산출세기나 부족세기다. 자, 밑줄 뭘 더하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금을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보통징수는 뭐를 말하냐? 누가 실시하는 거다 여러분? 보통징수는 과세권자. 신고 납부는 누가 실시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신고 안 했다. 신고 안 했다. 그럼 거기 밑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죠? 자, 거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에 20% 돼 있죠? 20% 등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등자 하나 주세요. 20% 등. 그래서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밑에다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밑줄. 얘는 금년 2013년부터 특징이 뭐냐? 차등과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차등과세. 그래서 신고 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과세를 하는데 차등이 뭐냐면 첫째, 무신고. 무신고. 신고하라! 그랬는데 신고 안 했어.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10%. 다운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냈다. 이때는 40%.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세, 지방세 동일.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그래서 이중계약서 적어서 적게 신고했다. 그때 몇 프로? 그 부족한 부분에서 40%. 나는 취득세라는 거 몰라, 세금을 몰라서 신고 안 했어. 20%. 나는 세율을 알아서 계산하는데 내가 적게 신고해서 몇 프로? 10%. 그래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차등과세. 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이 차등과세는 여러분, 차등과세는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아야 다 차등과세입니다. 그러면 신고도 안 했으면 뭐도 안 했어? 납부도 안 했겠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거기 나와 있네요. 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만분의 3, 하루당 만분의 3 곱하기 납부 지연 일수. 자, 그럼 뭐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런가 보다만 하시고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드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초점 맞추세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
부가세라는 것은 독립된 세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다른 조세를 기준해서 이중 과세는 성격 조세를 뭐라 한다? 부가세. 더해지는 거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 밑에 조세 여러분 이중 과세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하고 부가가치세하고 다른가? 부가세는 이중과세고 부가가치세는 같은가 다른가? 다른가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다른 겁니다. 가끔 다 어디서 들으셨는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죠. 몇 프로? 10%. 이거는 독립세고 부가세와 같은 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예를 들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다. 그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취득세 외에 뭘 한 번 더 내야 되느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요. 이때 요거를 바로 뭐라 하냐면 요거를 부가세. 무슨 가세? 이중가세. 이미 뭘 냈는데? 취득세를 냈는데 그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한 번 더 모아 농어촌 특별세와 뭐로 지방교육세를 해서 한 번 더 내라. 그래서 무슨 과세 성격을 띠기 때에는 이중과세.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취득세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요. 자, 등록면에서는 지금 뭐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요. 등록면에서 하는 문제인데 등록면에서는 이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부동산 등기부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부동산 등기부는 다시 아직 안 배웠죠? 등기법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등기부 간만 봤어? 그래도 뭐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서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는 그 기본적으로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로 구성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부는 1부 2구 체제로 되어 있죠. 1부 2구 체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표잡이라는 것은 등기 물건의 표시 사항이죠. 등기 물건의 표시 사항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건물 등기부 등본이냐 등기부 등본이냐에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등기 물건을 뭐 하는 거다? 표시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갑구는 뭐와 관련된 거다 여러분?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뭐 물건이나 임차권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여러분이 당연히 알게 되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같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할 때에 갑구 등기사항은 요거는 뭘로 과세하는 거고요? 취득세로 과세하는 겁니다. 취득세로. 그 다음에 물건이나 임차권이나 등기의 물건에 대한 변경 등이 있게 되면 요거는 등록 면허세로 갑니다. 이게 기본적인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매매로 취득했다.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니까 갑구등기상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취득세로. 근데 내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뭘 받아서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 대출한 은행에서는 당연히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뭘 설정할까? 저당권 등을 설정하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취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등록 면허세로 간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세요? 어렵지 않죠? 나 부동산의 매매를 취득했다? 그 매매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로는 뭘로 가고? 취득세. 근데 취득하는 거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은 어디 나타나니까? 을구 등기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로 가는가? 등록 면허세로 가는 겁니다.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취득세가 3문제 정도, 등록 면허세가 몇 문제? 하나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등록면허세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거는 좀 취득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유사한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기본 단계에서는 등기부 사항이 어디의 등기 기재 사항에 따라서 취득세로 갈 거냐, 등록면허세로 갈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하면 어디로 가는가? 등록 면허세로 가야 되겠죠. 매매로 인한 소유 상속 등기한다. 상속 등기한다. 어디로 가야 돼? 상속 등기니까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 그거는 취득세.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취득세냐 등록 면허세냐라는 것은 등기부의 어디 기재 사항이냐. 아까 우리 지목 변경 등기하는 거죠. 지목 변경한다. 또 우리 뭐 할 수 있어? 증축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등기부의 등기의 어디 기재 사항이냐, 어디 기재 사항에 따라서 취득세로 가느냐, 등록 면허세로 가느냐가 결정되고 이때 등록 면허세 몇 문제? 하나. 어떨 때는 취득세와 통합해서 0.5문제. 그래서 일단은 등록 면허세는 내비로 두세요. 자, 그래서 204쪽까지 여기 한번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보유세인 재산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